대장동 일당의 초기 자금이 됐던 부산저축은행 예. 부실 대출 사건. 예. 이 사건을 이제 윤석열이 덮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면 그거는 이제 지금 뭐 동의하시죠? 윤석열이 덮은 것처럼 보이죠. 이상하다고 그렇죠. 정확한 내용은 디테일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몰라 이런 분들은. 아, 이 매불쇼를 안 봐. 아주 죽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계실 때 다뤄야 돼. 예. 법조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가 자, 요거까지만 좀 들어보세요. 네. 법조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가 대출 브로커 조우영에게 너 지금 수사받느라 힘들지? 요거 바로 무마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너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의 최측근 박영수 변호사야. 라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아,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지. 박영수의 최측근이 윤석열이. 아, 그렇어요. 오케이.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박영수를 선임하자마자 이게 바로 무마가 돼버렸어요. 예.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런데 2019년에 지난 20대 대선 기간에 이게 새롭게 알려진 거야. 2019년에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19억에 사줬네. 야, 이거 진짜 이상하잖아. 예. 그때 대선 기간에 대장동 기간이었잖아. 대장동 검증 대선이었는데 그렇죠. 윤석열 이름이 나와. 너무 이상하다 우리가 했는데 우리 김용남 의원은 그게 뭐가 이상하냐 막 실드를 쳤지. 막 이 실드 치고 그때는. 막 그랬었어. 그런데 그 이상한 비밀이 이번에 어느 정도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자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예. 영상 보기 전에 네. 그거를 윤석열이가 당시에 어떻게 쉴드를 도망갔는지부터 볼게요. 그 나쁜 윤석열이 영상 한번 잠깐 보죠. 그렇게 해서 뭐 시세보다 한 1억 정도 적게 내놔서 이거를 팔았는데 그 사간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는 모르고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그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뭐 김만배 씨의 뭐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자, 내가 윤석열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저놈은 딱 걸릴 때는 딱 요렇게 해요. 진짜 매번 그래. 맞는 것 같아. 네. 우리는 이제 사후적으로 뭐가 이제 진짜인지는 알게 됐으니까 그렇죠.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매번 딱 걸리잖아. 입모양 맞아. 입모양. 요렇게 하더라고, 요놈이. 맞아요. 요거 걸렸던 거야. 그런데 그 비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 좀 드러났거든요. 자,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어요. 혹시 아는 내용 있으면 나는 진짜 궁금하더라고. 제가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집을 사주신 건 박영수 고검장이 중간에 소개를 하셔서 그렇죠. 사주셨다 이렇게 저는 전해 들었고 2011년도 일은 박영수 고검장께서 다 당시에 데리고 계셨던 검사님들이니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 박영수 고검장께서 부탁하셔서 조영 대표가 입건이 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 카르텔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와, 미친다 진짜. 그러니까 저기서 박영수라는 이름이 등장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와. 그게 진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잖아.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우연의 일치라는 단어 쓰는 사람들은 진짜 다 잡아 넣어야 돼. 아니 근데 뭐 몰랐으니까. 그런데 저기서 박영수라는 이름이 등장하니까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는 예, 거죠. 퍼즐이 다 거기서. 이제 맞춰지는 거야. 예. 박영수 이름이 딱 등장하면 퍼즐이 다 맞춰지는 예.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장동이라는 것은 그렇죠. 법조인 게이트예요. 거기서 말하는 법조인은 검찰 출신, 네. 검찰 출신과 검사들. 그렇죠.
검찰 게이트였던 거야. 하여튼 검사 출신들은 진짜 하남 못 가남. 지금 중요한 시기야. 죄송합니다. 네. 안 돼. 절대 안 돼. 아, 나는 이것만 다루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와, 이게 이번에 박영수가 나온 거야. 아 근데 어제도 매불쇼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 지나면은 재래식 언론들이 좀 쓸 줄 알았거든요. 네. 와 하루가 지나도 똑같습니다.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씁니다. 예, 네. 거의 안 써요. 와, 이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네, 검찰 게이트. 이거 그냥 이 뭐 야 놀랍다에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이 카르텔은 그냥 후벼 파야 돼. 근데 완전히. 저게 어떻게 지금까지 안 알려졌지? 그게 참 대단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때 막 시끄러웠잖아요. 네. 시끄러웠는데 남욱 변호사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그래도 적어도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분명히 그 대장동 일을 같이 했던 사람하고 박영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 텐데 네, 어떻게 한 마디도 안 나왔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이 대단한 게 어떻게 안 알려졌을까 궁금해 하시잖아요. 예. 지금은 폭로가 됐는데도 안 알려졌어요. 정답이 됐죠. 그러네. 답이 됐죠. 아니 그때 누가 얘기했으면 그때는 보도가 확 붙었을 텐데. 아니에요. 대선 아닌 것 전이라. 같아요. 아니야. 네. 지금은 아니야. 밝혀졌는데도 안 알려졌어. 맞아요. 예. 답이 됐죠. 이? 그때 뉴스타파가 보도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답이 됐지. 예, 명확합니다. 아. 네, 답이 됐네요. 자, 다음 선수 만나기 전에 검사님 계시니까 요거까지만 하나. 뭘 또 해? 뭘 또 해? 지금 이제 중요한 순간이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금. 하남 가남. 아니, 잠깐만요. 진짜. 예. 만약에 공천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은 우리 그때는 후보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만약에 된다면 지금은 검사님이라 부르고. 아니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할게요. 요거까지. 확정되고 나서는 안 이런 해. 얘기 시커내도 돼. 안 해 그때는. 아, 검토 왜 그때는 안 해? 그때는 안 해. 예. 요거까지만 할게요. 자, 검사들이 예. 지들의 잘못이 세상에 다 드러났어. 음. 그래도 얼마나 거짓말로 일관하는지 이거는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뻔뻔하죠, 진짜. 예. 그러니까 조작 수사할 때 그때는 뭐 했다 쳐. 근데 이게 드러났어. 세상에. 예. 안 드러날 줄 알았겠지. 그렇죠. 드러났어. 그때도 얼마나 뻔뻔한지. 근데 요거는 좀 보고 가고 싶다는 예. 겁니다. 봉지욱 기자 아시죠, 검사님? 알죠. 봉지욱 알죠. 기자가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옳게 보도를 한 거예요. 윤석열이 대장동 일당 수사들 털어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 보도였거든요. 예. 제대로 보도를 한 거야. 그런데 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쵸. 알고 예. 계시죠? 그런데 와, 이 검사원들이 얼마나 지저분한 놈들이냐면 조우영이하고 봉지욱은 네. 통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통화한 것처럼 녹취서를 조작해서 만들었어. 녹취서를 이렇게. 아, 통화 녹취. 통화를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조작해서 만들었어. 이거는 팩트입니다. 통화 4번 한 이거 거. 처음 듣죠?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안 알려지잖아. 다 알려졌는데도 안 알려지잖아. 처음 듣죠? 이거를 통화한 적이 없어요. 아니 녹취 파일도 그럼 없을 거 없어. 아니에요? 없어요. 녹취 없다고. 파일이 없는데 녹취서만 있어? 그렇지. 근데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작한 놈이 누구냐? 강백신이에요. 강백신이한테 이걸 물어봅니다. 예. 현장에서. 예. 그때 어떻게 답을 하는지 좀 봐주세요. 와, 놀라시네. 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이걸 조작을 해서 만들어냈다니까. 그러니까 녹취 파일이 없으면 녹취서가 나올 수가 없지. 그렇지. 그게 알려졌어. 예. 그래서 현장에서 강백신한테 물어봤어. 그래, 잘 됐네. 어떻게 하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녹취록 저도 처음 보는 거여서 제가 이제 그 공판 검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저게 아마 작성이 봉지욱 기자로 돼 있는 게 초기에 작성된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석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저게 이제 봉지욱 기자님이 아니고 그 아래 있던 라정주 기자하고 통화한 걸 아마 속기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법정에서 이미 그건 확인돼서 오류가 지정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아니 근데 저 말도 거짓말인 게요. 제 재판이잖아요.
제 재판에서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어요. 오늘 검사들이 너무 거짓말해서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지욱 참고인 재판에서 이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증인 신문을 받지도 않았는데 저 녹취록이 왜 나옵니까? 와. 녹취의 당사자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조우영 증인 할 때도 저 녹취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와. 어때요? 와, 나 진짜 궁금해. 나는 반응만 좀 듣고 싶어요. 어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잠깐만 그러면 지금 강백신 검사 얘기는 봉지욱 조우영 간의 통화가 아니라 그렇죠. 봉지욱 아니. 조우영 모 기자. 네. 남은 기자. 다른 조우영과 모 기자. 예. 간의 통화 내용인데 그게 라 기자가 아니고 조우영 봉지욱 통화처럼 잘못 기자가 그렇지. 된 거라. 속 기사가 뭐 받침 틀린 것도 아니고 통으로 다 틀려? 어때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응? 조작할 땐 좋았지. 나쁜 놈인데. 와, 이거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 예. 이게 지금 김용남 의원님도 모르고 있잖아. 그렇죠. 얼마나 보도가 안 되면. 그렇죠. 이 충격적인 일이 세상이 떠들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놈은 조작 플러스 위증까지 한 거야 보이잖아.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나쁜 거야. 다 드러났잖아, 다. 저건 진짜 심각한데. 아니 와. 증거를 만들어내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게 수사지. 와. 없는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말이 심각해요. 짓이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 거냐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봉지욱, 뉴스타파 이 기자들이 짜고 윤석열에게 그렇죠.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으니까 조우영하고 예. 봉지욱은 계속 소통하는 사이가 돼야 돼. 통화 여러 번 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면 조우영 라모 기자 간의 통화는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뭐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강배신이가 그걸로 착각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아니 근데 그렇다고 무슨 사람 이름을 통화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맞습니다. 녹취서에 적을 수는 없지. 예. 그래도. 이게 너무 안 알려져서 잠깐 좀 보충학습 차원에서. 근데 조금 딴소리긴 하면 네. 아까 최욱 앵커가 우리 김용남 전 의원한테 예. 당분간은 검찰개혁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해. 무지하게 해. 내가 그만하라는데도 계속해. 중요한 순간이니까 이게. 네. 자, 고맙습니다. 그래도 같이 이렇게 환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20분 전에 오혁진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앉아 계셨어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전달하고자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2차 종합특검은 2차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2분에 네.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잖아요. 그 이후에도 윤석열이는 맞아요. 2차 계엄을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뭐 통화 한 번만 잠깐 좀 볼까요? 요거만 그때 볼게요. 당시 윤석열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통화인데요. 윤석열이 이진우에게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니네는 계속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요거는 1심 재판에서도 인정이 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2차 계엄을 시도한 거는 팩트.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실제로 어떤 부대들이 움직였는지 그거를 2차 종합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오혁진 기자님. 예.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윤석열이 합참 그 지휘 통제실 거기를 떠나고 나서 김용현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통화를 좀 많이 했었는데 노상원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상원 그 통화 기록 계속 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상원이 이때 누구랑 통화를 했냐면 그때 제가 지금까지 통화했던 사람들 중에서 정상진
그리고 김흥준 전 그 계엄사 참모장 이렇게만 통화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 네. 더 찾았는데 육사 50기 장종중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육본에서 정책 차장이었고요. 계엄버스 탑승자입니다. 계엄버스 탑승자. 네. 그러니까 김용현이 이제 노상원에게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라고 묻고 나서 노상원이 장종중에게 전화를 합니다. 출발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엄버스 그 자체가 2차 계엄이네. 예, 2차 계엄의 목적성을 두고 출발하려고 했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장종중 이 사람이 이제 정직당했습니다. 예, 징계를 받았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노상원하고 어떤 접점이 있는지는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노상원이 이 이후에도 계속 합참하고 계엄사 간부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와. 새벽 3시까지. 그러다가 이제 강호필한테도 전화를 했다가 강호필이 안 받은 거고. 네. 근데 일단 종합특검은 이런 것과 관련된 통화 기록은 다 입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달 안에 일단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부르겠다라는 건 제가 어제까지 체크를 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일단 인력난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김명수가 핸드폰 바꾸고 나서 변호인단 지금 계속 구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로펌 서초동 로펌 쪽에서 다 거절하고 있대요. 사건이 너무 민감하다고. 네. 그래서 어쨌든 김명수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네. 강호필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입건 자체는 아직은 좀 무리일 것 같다. 아직까지는. 예, 왜냐하면 어쨌든 2차 계엄으로 의심되는 거에 대해서 막았던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내란 특검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입건을 할 만한 그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게 종합특검팀의 입장입니다. 네. 김명수는 이제 좀 쉽지 않다고 봐야겠네요. 네네네. 김명수. 좀 빠져나가기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합참 법무실장에게도 조언을 받았어요. 이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약간 뭐랄까 좀 호응을 해야 되냐 아니면 국무회의가 의결되기 전까지는 뭐 대통령의 명을 따라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합참 법무실장은 어쨌든 국무회의 의결 전에도 국회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군을 뭐 출동시키면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 조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식으로 김명수가 좀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합참 그 전현직 관계자들로부터 그 종합특검팀에다 진술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여서 네. 김명수는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그래도 그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차 종합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네요. 네네. 그리고 그 정보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종합특검팀 그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지방 출장을 지금 엄청 많이 다니고 있어요. 종합특검팀이. 그런데 그 좀 아쉬운 게 어쨌든 정보사 무인기 공작, 정보사 팀, 노상수첩 팀이 다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거든요. 합쳐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권창용 특검이 정보사의 모든 각 사업단에 대해서 출장을 가라. 그래서 1, 2, 3, 4, 5, 6 전부 다 지방 출장을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엊그제가 아니라 월요일이구나. 월요일에 정보사 에이전트 분들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그럼 특검팀에서 이 사업단을 이제 방문하려면 뭘 할 수 있냐. 이게 정보사 특수처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은 각 사업단과 각 부대 안에 존치된 문건들 있지 않습니까? 2024년 1월부터 뭐 내라는 기획을 했다고 한다면 네. 그 기획으로 의심되는 뭐 훈련 기록들 그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내란 특검팀에서조차 확보하지 못했던 문건들이거든요. 네. 그걸 확보한다면 대박이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방 출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출장을 갈 만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네. 여실히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공개를 하면 안 되는 문건이라서 이거 비공개 문건이라서 제가 그냥 막 들고 이렇게 흔들진 못하는데 네. 내란 특검팀에 들어갔던 제보 내용입니다. 또 뭐 무서운 얘기인 것 네. 같은데. 제가 원래 이걸 공개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내란 특검팀 이거는 정보사 현직 관계자가 제보했던 내용입니다. 내란 특검팀에 현직? 예, 정보사 현직이었던 사람이 제보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해도 돼요? 여기서? 네? 해도 돼요? 아니 지금 법률 검토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니 나 안 듣고 있어서 몰라.
아니 정보사 관련해서 엄청난 제보가 들어갔는데 2024년 바로 해버리네.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분 어차피 옷 벗으셨으니까. 야야 큰 거 온다, 네. 큰 거 온다. 안전벨트 매시고. 2024년 5월에 5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은 김용현이 그 북한 오물풍선 관련해 가지고 원점 타격을 2024년 8월이나 9월부터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네.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정보사 차원에서 대비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1사업단을 중심으로 민간단체 활용해가지고 HID 특수요원들을 훈련시킨 후에 중국제 드론으로 임무 수행을 준비했고요. 이거를 목표 임무 수행 방안은 세부 계획까지 세워서 실제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상호가 경질될 수도 있는 그 2024년 8월, 9월 그 사이에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자료가 폐기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관련된 지시를 누가 했냐? 문상호가 했습니다. 김용현이 직접 경호처장 시절에 문상호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문상호가 이런 공작에 대해서 알까요? 모릅니다. 이 말은 즉슨 김용현하고 노상원이 그 전부터 소통하면서 대북 공작 준비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내란 특검팀에서 이거를 왜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했냐면 이미 공작 비문을 폐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 이 작전을 준비했던 뭐 소령이나 중령들은 내용을 알겠죠? 뭐 그렇겠죠. 네. 그러면 정보사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종합특검팀이 수사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때부터 민간단체 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5월이네. 네. 저희 뭐 최근에 저기 북한에다가 무인기 날린 그 대학원생들 있잖아요. 네. 거기도 민간단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2024년 9월 11월부터 했다고 하는데 이건 더 빠른 내용입니다. 5월이야. 네. 와. 근데 중국제 드론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기서 북한으로 우리가 보내는데 중국제 드론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자작극을 하는데 중국제 북한으로 드론 보내는 겁니다. 아, 북한으로 보내는 거. 자극용. 예. 이게 또 그 평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에. 그 평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뭐 평산계획, 형산계획 막 이런 식으로 그 정보사 안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되게 예전 뭐 고구려 시대 약간 이런 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형산이 뭐냐면 평양 옆에 있는 데인데 거기가 노동교화소예요. 교화소? 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처럼 그 이제 북한 내에서 어떤 뭐 잘못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동을 시키려고 아예 탄광촌에 아예 집어넣은 곳.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 해방을 시킬 목적으로 뭐 어떤 임무를 수행하겠다 그런 형식으로 문건이 작성되거든요. 일반인들 봤을 때 이거 모르죠. 우리는 그 노동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인민들을 해방을 목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이런 내용인데 실체는 뭐 중국제 드론으로 이제 임무 수행을 하려고 했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하냐? 정보사 현직 요원들 빨리 불러야죠. 그렇겠네. 와, 엄청난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번에 이복현 전 금감원장. 아,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죠. 예, 그거 제기하셨잖아요. 예. 신장식 의원님이 그걸 입수를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됐냐면 2년 전부터 그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는 정보공개 소송을 했고 정보공개를 해달라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국회를 통해서 자료 내라.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드디어 2심에서 2심에서 그 졌어요. 금감원이. 지면서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찬진 금감원장님이 대법원에 상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입수를 할 수 있었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보도를 MBC랑 같이 보도를 해 나가니까 어제 저녁에 갑자기 어제 오후 5시인가 금감원이 그 행정정보 공개하는 사이트에다가 전체 내용을 확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입수해서 언론사와 이렇게 저렇게 작업을 한 건 맞고요. 근데 지금은 전체가 다 볼 수 있게 나왔군요. 다 나와버린 거죠. 근데 이제 딴 데서는 이제 분석을 했겠지만 저희들은 입수를 해서 분석을 다 한 거죠. 분석을 다 해보니까 아 정말 약간 짜친다 이렇게 싶은데
보시면 그 29만 원 10명 결제 금액 29만 원에 10명이 먹었습니다. 예, 그 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라는 게 여기가, 너무 많아요. 예, 이거죠 지금 업무 예. 추진비 예. 미슐랭 스타 음식점. 저는 저걸 보고요. 예. 일단 이제 저건 거짓말인 것은 100% 맞는데 네. 왜냐하면 10명이 가는 방도 없다고 하고 예, 6명이 최대예요. 저기는 기본이 뭐 2, 30만 원인데 29만 원 10명이면은 1인당 2만 9천 원인데 거기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네. 이복현이가 그러면 혼자 가서 먹은 건가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더 밝혀야 될 부분인데 혼자 가서 먹었을 수도 있고 몇 차례 나눠서 미리 결제를 해놓고 미리 아니 여기가 뭐냐면 맨 위에 아까 표 보시면 알라 프리단가 거긴데 세 번이 10월 20일, 25일, 30일 5일 간격이에요. 그리고 29만 원, 29만 원, 29만 원이요. 여기는 한 끼에 35만 원 하는 식당입니다. 32만 원인가? 35만 원. 35만 원이에요? 네, 35만 원 식당이에요. 근데 어떻게 먹으면 한 끼에 35만 원 나와요? 그런데요. 여기 근데 20일, 25일, 30일 5일 간격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러면 미리 결제하고 두 사람 내지는 세 명이 먹고 미리 결제해놓고 두세 사람이 다른 날짜에 먹은 건 아닐까? 또는 앞에서 먹고 뒤에 5일 간격으로 결제한 건 아닐까? 근데 결제할 때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나요? 아니 뭐 이날 가서 결제는 해놓는 거죠. 아니 근데 20일, 25일, 30일로 이렇게 결제가 돼 있는 건데 그걸 조작을 할 수는 있나요? 따로따로. 누군가 가서 결제했겠죠. 부하가 됐든 누가 됐든 아니면 지나가다가든 다 강남 쪽이니까. 더럽다. 예. 아니면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다른 법인카드도 저는 다 살펴봐야 된다. 법인카드 한 장만 가지고 이거는 이복현 개인에게 배정된 법인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복현 외에도 법인카드를 받는 임원진들이 있죠. 금감원에. 그럼 이 법인카드 하나만 갖고 결제됐을까?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법인카드도 지금 다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만 그랬느냐 하면 호텔 결제도 29건이 있어요. 용산에 있는 호텔에서만 12건이 있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30만 원 미만으로 결제해놨어요. 왜냐하면 청탁금지법 위반해서 1인당 청탁금지법이 3만 원 미만은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업무 추진비로. 근데 여기 29만 원 10인 하면 1인당 2만 9천 원이잖아요.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한 까지를 끊어서 결제를 한 거거든요. 호텔에서도 그랬어요. 호텔에서도. 29건. 마산 할매 간장게장에서도 꽤 많이 드셨더라고. 여기는 집 근처던데요. 이복현. 집 근처에. 간장게장을 좋아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모도 여기도 있고 소고기 파인다이닝. 이제 이복현이가 파인다이닝을 겁나게 좋아하네요. 좋아하셔요. 좋아하셔요. 꽤 많이 드셨더라고. 최고. 여기 23년 12월 15일 날 29만 원 10인 돼 있는 데는 한 끼에 42만 원 하는 데입니다. 근데 이렇게 먹고 다녀도 됩니까? 아니 뭐 개인이 너무 나는 뭐 차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난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제일 좋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사람 다 가치관이 개인 카드로 하라고. 그렇지. 왜 법카로 하냐고. 그것도 너무 짜치잖아. 29만 원 10인 45만 원짜리 식당에 42만 원짜리 식당에서. 금감원은 뭐라고 그래요? 금감원은 뭐 규정 위반이 있다면 살펴보겠다라는 거고 이복현 개인의 입장이 저는 더 궁금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기억이 안 납니까? 먹고 싸버려서 그래요. 이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변명조차도 참 짜치다. 그러면 만약에 업무 추진비를 업무 추진 외의 목적으로 쓴 것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횡령이죠. 횡령이죠. 부정청탁금지법도 문제가 있고요. 횡령입니다. 횡령. 그러면 환수가 됩니까? 환수해야죠. 환수해야죠. 네, 환수해야 됩니다. 이거 환수 좀 해주세요. 100% 저는 환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금감원장이 실은 이게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원래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공공기관 같은 역할을 하죠. 역할을 합니다. 금융기관은 전부 다 관리 감독하니까.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으로 하면 이게 관치다라고 할까봐
일부러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왜 검사 출신이 가요? 네, 그러니까 자기 회계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이 갔어요.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회계사 업무를 한 적은 없어. 예. 그러나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 그건 말이 그런 거고 윤석열 사단 제일 마지막 기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회계라도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회계 말고 회계. 네. 회계를 제대로 한 다음에 회계하라고. 회계하라. 네. 회계하라. 그래서 여기가 계속해서 업무 추진비를 잘 안 내놨어요. 정보를. 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고 국회도 나와야 되고 또 그 인사청문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관치를 벗어나겠다라고 해서 민간이 금융회사들이 출자를 했지만 정부 예산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상을 어떻게 할 거냐. 저 좋다 이거예요. 위상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인사청문 대상이기도 한데 업무 추진비를 그럴 땐 민간이라고 그래. 우리 민간입니다. 업추비 내라고 그럴 때는. 업추비 공개하라고 그럴 때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공공기관으로서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특혜를 또 바래요. 저는 민간과 공공기관 이 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게 아니라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만든 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찬진 금감원장 신임 그 이재명 정부 들어오신 분은 본인은 업추비 공개 깔끔하게 다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아마도 이거 상고하지 않은 이유도 나는 깔끔하게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옛날 것도 다 까봐라고 하는 취지로 보여요. 네. 이제는 갈수록 그런 거 함부로 못 할 거예요. 빵진숙이 다 드러나고 이렇게 파인 다이닝 얼굴은 그렇게 파인 다이닝스럽게 생긴 것 같지는 않던데 뭐 제가 외모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복현 얘기 나온 김에 신장식 의원님은 왜 윤석열이 이복현을 금감원장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금감원 어쨌든 그쪽에 저희가 있거든요. 강백신, 한동훈, 이복현 여기가 이제 그 70년대 초반생들이에요. 강백신이 73년생, 한동훈 73년생, 그다음에 이복현이 아마 72년생쯤인가 돼요. 어미준은 한참 아래입니까? 어미준도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거나 할 텐데. 근데 여기가 좀 경쟁적이었어요. 경쟁적이었는데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면서 이복현에게도 뭔가 업무를 뭔가 자리를 줘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금감원장을 준 거야. 그런 다음에 일단 관리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금감원하고 감사원에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영장 없이 계좌 내역을 볼 수 있고요. 감사원도 공무원들한테 한마디 해가지고 영장 없이 포렌식을 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 포렌식. 그러니까 저는 금감원장이 영장 없이 계좌 추적을 계좌를 얼마나 들여다봤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거 파헤쳐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은 요새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유병호 전 사무총장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 압박해가지고 핸드폰 소위 자진 제출한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거 포렌식해서 그거를 검찰에 어시스트 하는 거예요.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 내오고 서해 공무원 사건 동해 탈북 어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거기서 탈출했던 북한 탈출. 이 사건들 전부 다 감사원에서 재감사해가지고 그거 전부 다 어시스트 했죠. 월성 원전 사건도 감사원에서 그런 일 했고요. 금감원에서는 또 그 전에 그런 일 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검찰에다가 자료를 금감원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전달을 하는데요. 그 자료를 선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금감원이 경제검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감사원이 공직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현석 총장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금감원 경제검찰 감사원 공직검찰을 쫙 단계에 거느리고 있었던 체제입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사실 국정원 직원들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했는데 국정원까지 검사들 파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국정원도 장악했던 거죠. 이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그렇죠. 금감원에도 감사원에도 국정원에도 다 한 통속으로 엮여 있었던 겁니다. 주가 조작 같은 것도 금감원이 보지 않습니까? 금감원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결정은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포착하고 금감원에서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조작. 김건희 주가 조작 막으라고 이복현이 보낸 것은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약간 좀 줄을 한번 탔어요. 정무위원회 출석했을 때 보면 뭐 갑자기 한숨 푹 쉬고 아닙니다. 라든지 그 한숨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던 이런 일들이 좀 있었죠. 그 전에 이원석 총장도 20초간의 침묵이 있었잖아요. 김건희 얘기 나왔을 때. 7초인가 17초인가 뭐 침묵. 따집디다. 이원석은 침묵, 이복현은 한숨. 그리고 그 아까 감사원 얘기하셨으니까 요즘에 보면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제 비공개로 증언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감사원이 저런 식으로 했나? 했어요. 뭐 보니까 막 술 마시고 술 냄새 폴폴 풍기면서 와서 막 얘기하고 트로트 부르면서 막 그 증언 가지고. 근데 감사원이 원래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합니까? 아유,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유병호는 그런 감사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원래 문제가 돼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고 좌천됐었어요. 문재인 정부 감사원 시절에는. 좀 이상하잖아, 얘가. 그래서 자기를 타이거파라고 그러잖아요. 타이거파.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무슨 뭐 검찰보다 더 공무원들한테는 검찰보다 더 무서운 게 감사원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감사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족쳐야 된다. 뭐 고래를 잡아야지 피라미 잡아봤자 아무 소용없다. 뉴스에 날 만한 큰 놈을 쳐서 잡아야 된다. 이게 자기 감사의 뭐 몇 가지 원칙해서 타이거파라고 했단 말이죠. 그 타이거파도 여러 가지 파가 있어요. 찐타도 있고, 찐타, 뭐 뼈타도 있고. 여튼 감사원은 이번에 환골탈퇴해야 됩니다. 그나마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감사원 사무총장이 나와서 사과를 했죠. 국토부 공무원들한테. 사과로 끝날 게 아니라 사과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하신 거고요. 이재명 정부의 공무원다운 처신입니다. 잘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병호를 비롯해서 책임을 져야죠. 유병호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감사위원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지난번에. 왜 가만히 놔두죠? 그래서 차근차근 말하자면 이렇게 알맹이를 자꾸 험한 말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순한 말 찾느라고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만히 몇 두면 안 가지가 됩니다.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세상이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돼 가는데 유병호 돌아다니는 거, 김현태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거 그냥 놔두죠? 대한민국에 법도 없고 뭣도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나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던 게 12.3 내란 가담한 행정조직 공무원들 진상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100번 동의하고요. 뿐만 아니라 검찰 같은 경우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검찰이 지금 이번에 조작기소 국조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드러나잖아요. 그것만 있었냐고요. 더 있거든요. 그렇죠. 더 있거든요. 이번 국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국조에서 드러난 사안들 중에서 이것은 형사처벌이 너무 명확관하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만 하면 바로 갈 수 있다. 형사처벌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특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진상조사, 빌드업이 필요한 것들 있죠. 이거는 진상조사 특조위 같은 진상조사 특조위, 검찰권 남용 특조위를 만들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안까지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 특별법. 저희들은 조국혁신당은 제출해 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시동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야죠. 그리고 좀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단계인데 그런 자들이 막 그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제가 못 참겠어요. 네, 이러다 정의복 나옵니다. 정의복. 그러지 마시고요. 사적 제재하지 마시고 공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 당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같은 게 막 이렇게 생기다가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자 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건 조국 대표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벌써 그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이미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가 취소돼야 된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했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오남용 진상조사하고 그 특별법이요. 피해회복의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1심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공소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 피해회복 방안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쪽에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니네 검찰총장 니네 법무부 장관이 있으니까 검찰총장 지휘해서 공소 취소시켜 라고 하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저쪽이. 근데 이번 국조를 통해서 야 이거 진짜 조작기소 맞네 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진상조사를 더 해보면 그리고 특검까지 가면 이거 진짜 조작기소 맞네 공소 취소해야 되겠네 라는 압도적인 여론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빌드업 과정을 거쳐서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어떤 분들은 이미 조작기소를 통해서 3심이 내려진 분들도 계세요. 뭐 이화영 뭐 이런 분들은 재심을 하려고 하더라도 진상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이 증거가 있어야 재심 청구가 가능해요. 또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조 잘 시작했다. 그러니 남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제대로 해서 예. 피해 회복에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도 피해 회복의 방안 중에 하나다. 예.